어제 윤여정 배우의 여우조연상 수상 소식에 많은 이들이 함께 기뻐했죠. 나무조연상은 유다 그리고 블랙메시아의 다니엘 칼루야가 수상했는데요. 이름 들어도 누군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을 위해 소개를 하자면 국내에서도 사랑받았던 영화 겟 아웃의 주인공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이미 같은 영화 유다 그리고 블랙메시아로 상을 많이 받았기에 오스카도 당연히 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수상 소감이 화제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만나 성관계를 했고 덕분에 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순간 수상 소감을 지켜보고 있던 엄마와 여동생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엄마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여동생은 머리를 쥐어뜯더라고요. 엄마와 아빠가 만나 사랑을 한 덕분에 제가 여기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을 너무 솔직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 생긴 일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솔직한 게 능사라고 하지만요, 맞는 말이지만 제가 살아본 결과 언제나 그렇진 않으니까 유의하시고요. 다니엘 칼루야는 당분간 엄마와 통화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4월 27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거군요.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였습니다. 문자 김윤주님, 밤이 깊었구나. 그렇구나. 오프닝에서 엄마 아빠가 만나 응을 했고 덕분에 제가 여기 있는 것 같다라는 수상소감 때문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잘 어울리는 노래죠. 강연실님, 저는 산속에 사는데요.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은행을 걸어서 1시간 만에 다녀왔습니다. 날씨도 공기도 주변 꽃들과 나무도 걷기에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산속에 이렇게 좀 외딴 데 사시면은 좀 적적하고 외롭긴 하겠지만 또 이런 즐거움이 있겠군요. 아무래도 좀 전염병 걱정도 좀 덜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유, 부럽네요. 예. 김미리님, 검정, 회색, 흰색 가오리 티셔츠, 웅디는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진짜 저는 그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은 굉장히 여러 벌 사놓습니다. 벨트도 지금 7개고요. 똑같은 게. 바지는 다 똑같은 검은색인 줄 아시는데 검은색은 맞는데 비슷한 걸로 5벌, 3벌 이렇게 입고 위도 그렇고 아침에 뭘 입을지 고민하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그냥 버리는 시간이야. 너무 제일 무의미한 시간.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클린에서 필터 샤워기, 식약처 인정 비오맥 샴푸에서 맥주 효모 천연 탈모 샴푸, 생활 건강가전 라인에서 무선 저주파 마사지기, 국산 콩으로 만든 쿠키아에서 고소한 뚜부과자 세트,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 혈압 케어의 시작 레이들에서 폴리코사놀 20를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옷과 관련해서 제가 청취자분들께 개인적으로 여쭤볼 거 있는데 이 티가 색깔별로 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색깔 같은 것도 좀 몇 벌씩 있는데 이게 다 좋은데 그 꼭지가 너무 도드라집니다. 혹시 그거 안 도드라지게 하는 법 아시는 분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날이죠. 히스토리월드. 오늘은 내일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을 맞아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이순신 장군님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선킹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선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입니다. 이종환을 사랑하는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종환 선생님이 덕수이시 충무공파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쓸데없는 지식은 혼자 마음속에 좀 간직을 해주시고요. 썬킴 교수님 책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뜨거!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이게 참 이게 평어체로 쓰였어요. 이게 대화체로 쓰여가지고 출판사에서 굉장히 처음에 당황을 했어요. 뭐 이렇게 그냥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이렇게 편하게 글을 쓰시냐. 그래서 살짝 조금 뭐 손을 봤는데 그래도 아직 구어체예요. 네. 이게 친숙한 것 같아요. 세계사 입문 하나 쓰시려는 분들에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세계사와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제 이 책의 전후로 나누게 되겠죠. 자, 이뻐요. 이거 들고 다니면 눈에 띄어 이렇게. 그렇죠. 지하철을 꼭 들고 다니세요. 이거. 그리고 사실은 좋은 책이라는 게 그 읽기 쉽고 재밌는 책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뭐 다른 책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좋은 책이라고 너무 어려운 책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질려버려서 그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배고 부분이 자게 있죠. 되죠. 네. 네. 제 책이 나왔을 때도 이 정도 분량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말을 안 했어요. 이 정도면은 언제 오실 때 만두라도 좀. 만두 왜 나와요? 만두 아침에 만두 먹고 시작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저번에. 다음 시간에 꼭 만두를 사오겠습니다. 찐빵도 괜찮습니다. 찐빵 늦었네요. 뭔들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 할 예정인데 내일이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이죠. 이렇게 생일을 기념하는 역사 속 주인공이 또 얼마나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 분 더 계시긴 한데 예. 세종대왕이 5월 15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날은 그냥 스승의 날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알려져 있고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력을 보니까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기도 하고. 네네네. 예. 그래서 종로의 세종대왕, 그다음에 중구의 이순신 장군 뭐 이렇게 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의 충무로라는 그 충무로도 예. 이순신 장군이 이제 건천동에서 태어났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길이라고 해서 충무공의 이름을 따서 충무로가 된 거죠. 이순신 장군님. 외란 종결자. 그거 아세요? 지금 광화문 광장에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는 다 기억을 해요. 당연히 박광희 작가님도 기억하실 거고. 예. 광화문 광장에 그 공원이 없었을 때 그냥 이순신 장군이 동상만 있었을 때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해병대라든지 해군 전역하신 분들이 약주 한잔 하시고 그 앞에서 저녁 신고들을 다 하셨어요. 거기 이순신 장군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경찰과 서로 잡고 쫓기는 그런 추격전도 벌이고 그랬었죠. 옛날에. 아, 뭐 그게 또 그렇게 옛날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이거 우리 들으시는 분들 다 아세요. 그렇게 옛날 아니야 이거는. 알았어요, 형. 네. 이순신 장군이 얼마 전까지 계셨지. 그 뭐 거기 공원 생긴 지 얼마나 됐다고. 자, 두 분은 우리 지난주 박시백 화백님 나오셨을 때도 사실 이렇게 조선왕조 500년을 쭉 이렇게 쓰면서도 정사 기록을 이게 만화로 옮겨서 쓰면서도 진짜 이 정도로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라고 느꼈던 게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두 분은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칙주의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뭐 이건 뭐 난중 일기 등등에 나와 있는 건데 수전을 펼쳐가지고 해전을 펼쳐가지고 전사를 한 조선 수군보다 군율을 어겨가지고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 참수를 당한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얘기했을 정도로 정말 FM 원칙주의자셨다. 하긴 그 난중일기 보면은 뭐뭐뭐 해서 뭐뭐뭐를 참수했다. 네. 예, 이런 기록이 굉장히 많아서요. 난중일기 보면 재밌는 게 많은 게 뭐냐면 의외로 그 이순신 장군께서 약주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과 만났던 사람들이 뭐 실려 나갔다 등등등.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 그 자기 이제 만나러 오면은 승경도라고 해서 보드 게임을 해서 이렇게 술 먹이기 게임을 했대요 이순신 장군이. 그러니까 이렇게 승진하는 게임이거든요. 맨 위에 이제 영의정까지 올라가면 아웃되는 게임. 그거에서 이렇게 술 먹이기를 좋아하셨다고. 좀 흠 찾으시는 거예요? 네? 흠결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흠결 같은 세상 그게 왜 흠이에요 그게? 우리 저희 박가일 작가님은. 글쎄요, 저는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그냥 훌륭하다, 그다음에 전략가다,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매뉴얼대로 어떤 활동을 했던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은 김훈 작가가 썼던 그 칼의 노래에서 결국은 전쟁보다 무서운 게 끼니였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량이었고 우리가 임진왜란이 한 두어 달 만에 끝난 전쟁이 아니라 7년 만에
끝난 전쟁인데 그 사이에 10,000명에서 20,000명에 이르는 수군을 정부의 지원 없이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했던 그 공이 굉장히 크다라는 면에서 전략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경세가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존재라는 느낌이 더 강했었고 보급에 실패하면은 전쟁에서 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 역사적 기록들이 많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태평양 전쟁 때 일본 같이 맞습니다. 보급에 실패하면 집니다. 요즘 그 우리 장병들한테 그 격리돼 있는 그 질병 때문에 격리돼 있는 장병들한테 형편없는 식단이 제공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분노를 샀었죠. 예. 이런 것도 결국에는 또 따지고 보면은 끼니 그리고 보급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또 작가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그 임진왜란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여러 가지 또 의미를 부여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임진왜란이 그 조선이 건국한 이후에 처음 국가 간 A급 매치였어요, 이게요. A급 매치다. A급 매치고 아마 그 동아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 간의 그 A급 매치 해전이 벌어졌던 것이 그다음에 해상 재패권을 가지고 싸웠던 전쟁이 아마 임진왜란이 아니었나.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솔직히요. 그렇죠. 그래서 임진왜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때 이순신 장군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여러 부분들이 있는 게 예를 들어 뭐 조명연합군이라는 부분들이 이여성이 왔지만 실질적으로 이여성은 단독 행동, 독단적인 행동을 그렇습니다.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 수군 제독으로 왔던 진린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순신과 합을 맞춰서 전쟁을 했다는 면에서 유일하게 조명연합이 이루어진 작전은 해군이었다, 수군이었다.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연합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끌어냈던 게 결국은 이순신이라는 면에서 이분은 단순한 장군이기도 하지만 외교관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했다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대목 그 해당되는 대목의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이순신이 이제 워낙 독보적인 그 지금 해상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나라 장군이 이게 왔을 때 굉장히 이제 그 고압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 뭐 어디 명나라 당신들 도움 없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할 줄 알고 자존심이 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니 이게 웬걸 너무 따뜻하게 그렇죠. 너무 정치적으로 세련되게 외교적으로 맞이려고 대우를 하고 대접을 해줘서 깜짝 놀랐고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연합이 잘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진린에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조선 땅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명나라 군사들에 대한 처벌권도 나한테 달라. 그래서 실제로 처벌을 한 걸로 봤을 때는 임진왜란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중일 삼국전이라고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적어도 뭐 조일 전쟁으로. 근데 동북아에서 전쟁이 나면은 어디와 어디가 붙든 결국에는 삼국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는. 네. 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설의 제목처럼 외란 종결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외란을 한 명이 한 명이 단 한 명이. 그러니까 외란과 시작을 동시로 이제 커리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외란이 끝남과 동시에 또 사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역사의 조화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하늘의 조화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단 한 명이 전쟁의 이 방향을 가르고 이렇게 그 어떤 그 뭐랄까 승리를 가져오는 아주 결정적인 이거 힘을 보탤 수가 역사는 있었는지. 와리프가 있으면 안 되지만 예. 만약에 그 당시 이제 한산도 대첩에서 왜군의 이제 솔직히 말해 요즘 같이 경부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투는 보급이잖아요. 예, 그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벌써 지금 한양, 평양으로 쳐 올라간 왜군들 보급로가 끊겨버리면 끝인데 육로는 못 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이 운반해? 다 이제 서해를 돌아가지고 이제 한강 쪽으로 거슬러 갈 계획을 끊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렇죠. 없었으면은 와디프 그러면 지금 우리 소데스까. 뭔 소리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겠겠죠. 네. 예. 다시 일본 말을 쓰고 있겠죠. 자, 박하늘 작가님 이순신 장군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하지만 생애를 어쨌든 짧게라도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리핑 갑자기 그렇죠. 브리핑 할 만한 분인데요. 1545년부터 1598년까지 사셨으니까 54세. 그래서 노량해전에서 이제 전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의 시작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미미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무과로 전향을 해갖고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를 하고요. 두 번째 시험에서 겨우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배속받았던 그
저기 임무지도 육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구 비보라는 곳으로 권관이라고 하는 미관 말직으로 갔었고 나중에 이제 뭐 녹둔도에 가서는 또 심지어 패배를 경험함으로써 백의종군을 한번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제 수군 절제사 그러니까 여수에 있었던 전라 좌수사로 임명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정기를 마련했고요. 결국 임진왜란 일어나기 직전에 거북선 등 여러 병장기를 시험한 과정 속에서 임진왜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산도 대첩을 통해서 병참선을 끊으면서 임진왜란의 전반적인 흐름을 바꿔놓게 되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명예와 그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의 질시를 동시에 받게 되면서 정유재란 직전에 이른바 백의종군 그러니까 그 사형 직전까지 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겪게 되면서 다시 이제 재기용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적 같은 명량해전 그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노량해전에서 싸우다가 1598년 11월 19일 아쉽게 전사를 하고요. 이후 이제 신화가 돼서 충무라는 시호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이순신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참 마음이 그러니까 너무 훌륭하고 너무 영광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순신 장군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좀 미안하고 죄송한 느낌?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 따돌림을 당하고 이런 곤경을 당하고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충무라는 그 시호를 이제 인조한테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충무라는 그 시호가 솔직히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장군이란 말도 솔직히 좀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만약 삼도수군 통지사 같은 경우에는 종 이품인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영감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영감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장군이라고 부르는 건 오히려 이순신 장군을 깎아내리는 거다. 그래서 이순신 영감 아니면 뭐 해군에서 하는 것처럼 이순신 제독으로 불러야 된다. 왜 장군이라고 하냐? 후세가 부르기에는 영감님보다는 그렇죠. 장군님이 나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무공은 여러 분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때 이제 진주대첩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이제 전사했던 김시민 장군도 김시민 목사. 그분도 충무공입니다. 시호가. 김시민 목사가 충무공이에요. 시호가. 그래서 이제 진주하고 통영 보통 답사를 가면 두 명의 충무공을 만나는 답사 그렇게 가죠.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것도 또 금세 알아버렸네요. 자, 오늘은 내일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을 맞아서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수많은 어록 가운데 다음 보기 중에 이순신 장군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 게 딱 하나 숨어 있습니다. 보기 드릴게요. 썬신 교수님, 박관일 작가가 하나씩 읽어주세요. 1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2번 죽고자 하면 살 것이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3번 탕악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4번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자. 이거 동생 친구 최영이랑 했던 얘기죠? 아니에요. 최일. 무슨 소리야 이게. 자, 요 중에 하나는 요 말씀을 한 아들이 이제 유명하죠. 근데 이제 그 아드님이 이성계에게 져서 쓸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스티비 원더의 이거 굉장히 옛날 80년대 개그예요. 이거 어떤 거? 들으면 이순신 러블리로 들려 이거. 그래. 이순신. 우리 같이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이순신 러블리.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 1부 마지막에 그 보기 드릴 때 제가 이제 그 네 가지 중에 하나 틀린 거, 그러니까 이제 정답, 그거를 말한 게 이제 이성계에게 권력 다툼에서 져서 불행하게 돌아가신 고려 후기의 무신
요 분의 아버지가 한 얘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그냥 직접 한 얘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셔서 아버지가 한 얘기가 맞습니다. 예, 아버지가 한 얘기를 나중에 다시 아들이 하죠. 예, 아버지의 유언이었죠. 그게. 예, 그래서 가언이 됐죠. 네. 자 그러면은 청취자 반응 355 하나님. 여수에 사는데 여수 곳곳에 이순신 장군님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4629님 불멸의 이순신에서 김명민 배우랑 옛날 김무생 배우의 이순신 장군 연기 생각나네요. 그 조선왕조 500년에서. 그렇죠. 야 이게 당시에 미니어처 촬영을 해가지고 풀장에서 큰 배 띄워가지고 했던. 근데 진짜 요즘에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 보는 것처럼 그 조그만 TV 브라운관 안에서 얼마나 멋있게 보였던지. 김영민 배우가 이 불멸의 이순신 캐스팅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캐나다 이민 가려고 했었대요. 맞아요. 그렇다고 너무 좀 일이 안 풀려가지고 근데 대박이 터진 거죠. 그거 이민권까지 받아놓고 그 전날 PD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해라.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요. 몇 끊지 마세요. 썬킴 선생님은 이민 계획 없으세요? 뭐요? 이민 계획 없으세요? 무슨 계획이요? 이민 가려고 이름 썬킴 바꾼 거 아니에요? 저는 서울이 좋습니다. 뭐야? 아니 또 내일 또 어디서 캐스팅 올까 봐. 네. 다음 거 읽어주시죠. 이미영님 봐봐. 왜 자신 없으면 매 끊지 마. 자신 없으면 웃길 자신 없으면 매 끊지 마. 지금부터 아무도 끊지 마. 이게 이미영님 녹음이었으면 편집됐어.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사셨을지 궁금하네요. 근데 결국 돌아가시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국에는 선조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혜경님 외국에선 이순신 장군이 어마어마한 전사, 히어로 그렇게 묘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TV에서 이순신 장군을 만화로 그리는 외국인이 나왔었는데 이미지가 대단했어요 하셨는데 안 그래도 외국에서 바라보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평가 이 얘기 우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외국에서의 평가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특히 이제 영어권, 서양권에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는지 그 내력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일반적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순신은 굉장히 탁월한 전략가로 이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통의 이제 외국인들 특히 서양권 사람들은 이순신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순신을 아냐라고 물어보기보다는 물어왔을 때 대답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워낙에 유명하다고 하는 말들 중에서 오류도 좀 있는데요. 그 유명한 이제 뭐 그 발트해에서 이제 발틱 함대를 이제 그 대한해협에서 무찔렀던 그 도고헤이아치로가 나를 뭐 넬슨에 비교하는 거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이순신에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게 한간의 그런 얘기죠. 아유 그 우리 장군 우리 제동님은 이순신에 비견될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이순신은 사실 신에 가까운 사람이다. 아니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방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와 사료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발트에서 1년 동안 삥 희망봉 돌아와서 온 발트 함대가 일단 대한해협 통과하니까 거제도에 숨어있던 그 도고 헤이하치로가 뒤에서 딱 공격을 해서 전멸을 시켰다. 그런 다음에 축하합니다 장군님 제도동님 그러니까 아이고 이순신 장군은 능가하시네요. 감히 나를 이순신 장군과 비교하지 마라. 해신이다. 그는. 그렇지 이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아닌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왜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이제 그 서양권의 이순신 장군을 처음 알렸던 인물은 그 유명한 헐버트 박사입니다. 이 헐버트 박사는 이제 한국어에도 조예가 깊고 그다음에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또 한국 역사에도 관심이 많아서 한국사 쓰셨죠. 한국사라는 책을 쓰셨는데 특히 이제 이 한국어를 정확하게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 사람을 외국에 소개를 할 때 그 알파벳으로 정확하게 표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윤여정 배우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이라는 발음을 정확하게 영어로 표기를 하고 거북선을 당시 귀선이라고 불렀는데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표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에 대한 대첩 이런 얘기들을 이제 소개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이 여기서 끝났다면은 아마 이순신 장군을 별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은 그만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사를 읽지 않으면 당연히 이순신 장군을 모르게 되는데 그렇죠.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그때 이제 일본에 와서 두 번째 부인을 일본인으로
일본인으로 얻어 살고 있었던 제임스 머독이라고 하는 예. 이제 스코틀랜드계 영국인이 예. 일본사를 썼어요. 대작을 씁니다. 아, 대작이에요. 1부, 2부, 3부에서 각각이 한 700~800페이지에 이르는. 어이구. 그런데 첫 번째 건이 그렇게까지 많이 쓸 게 있나? 그때 이제 그 머독이 왜 그런 그 일본사를 썼었냐면은 이제 유럽에 왔다 갔다 하는데 단편적인 일본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총괄적인 일본사가 없다라는 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미 한 10년 가까이 살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변 일본 사람들 특히 이제 뭐 나츠메 소세키 같은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들의 스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일본사를 쓰게 되는데 특히 임진왜란 부분이 60페이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토요토미의 그러니까 대륙 침략에 대한 내용을 60페이지를 쓰는데 여기에서 당연히 이순신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 그렇죠. 그 얘기를 헐버트 박사의 한국사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헐버트 박사가 지나가는 말로 한국의 넬슨이다라고 표현했던 걸 여기서는 한 번 더 인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당시 이제 그 조선의 승리는 한국에 있었던 넬슨과 같은 위대한 바닷사람의 승리였다. 지휘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거였죠. 이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갑자기 넬슨과 이순신의 비교라고 하는 부분에 큰 관심을 갖게 됐던 거고요. 뭐 넬슨이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런 갑자기 이 넬슨하고 이순신을 비교하는 것들이 다시 재인용됐을까? 첫 번째는 이제 영국인이니까 가장 유명했던 제독이 넬슨이어서 그다음에 또 트라팔가 해전 이런 것들하고 노량해전하고 비슷하니까 그게 있었는데 흥미로운 건 그때 일본에 갑자기 나폴레옹 넬슨 담론이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폴레옹 넬슨 담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이 군비 증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유럽 전쟁사를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럽에서 뛰어난 육군 장군이 누군가 봤더니 나폴레옹이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뜻밖의 자기네 토요토미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러니까 풍신수길이 넬슨과 나폴레옹과 비견될 만하지 않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나폴레옹을 막았던 넬슨에 비교될 만한 인물을 자기 역사에서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토요토미를 막았던 게 이순신이니 그래서 넬슨과 이순신이 비교하다라는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일본 내에서 이미 이제 연구자들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거를 이제 머독이 인용을 했겠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넬슨과 이순신을 비교하는 거는 어떤 공통점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풍신수길하고 나폴레옹을 비교하는 거는 아니, 솔직히 이제 일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그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굉장히 약간 그 멍청한 인간으로 자기네들도 묘사를 해요. 멍청한 인간으로 묘사하는데 그게 근데 숨은 의미가 있잖아요. 아니 이게 왜냐면 잠룡이다라는 의미. 아니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체를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국 시대에 잠깐 조선과 명나라를 침략을 할 뻘짓을 해가지고 약간 그 국력을 소진을 한 인물 정도로 묘사하고 넘어가 버려거든요. 대부분 영화 일본인들이 그렇게 그린다니까요. 아니야, 근데 요즘에는 아주 평민에서 그러니까 흑수저에서 끝까지 아주 그 최고의 지위까지 간 어떤 그 잠룡 이런 식으로 그리는 텍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 어렸을 때 다 읽었던 대망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전기에 관련된 약간 픽션이죠.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일본 사회에서. 네, 요즘 또 이제 분위기상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신 교수님. 이게 선조와 이순신 얘기를 또 몇 가지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선조를 정치적으로 약간 그 평가를 하시면서 그 전쟁 때문에 약간 저평가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선조는 정말로 기회가 되면 이순신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정유 재란이 시작되자마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두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와와 가토 기요마사 소서행장과 그 가등청정이 솔직히 둘이 친구도 아니고 라이벌도 아니고 둘이 적이에요. 일본에서 계속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서로 동군 서군이랑 싸우면서 나중에 고니시 유키나가가 지고 그렇습니다. 참수를 당해요. 이런 경쟁 관계를 당연히 이제 그 조선에서도 알고 있었겠죠. 근데 정유재란이 딱 시작하자마자 이 두 왼수가 손을 잡아요. 이순신은 없애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정말 싫어하지만 우리 한 번만 손 잡자. 그래가지고 요시라. 뭐요? 요시라라는 첩자를 권율한테 그 정보를 누설을 합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가토 기요마사가
부산을 거쳐가지고 일본으로 나가는데 그때 딱 길목에서 조선 수군이 버티고 있다가 잡으면 가토 기요마사를 잡을 수 있다라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정보를 조선 조정에 흘려요. 그럼 조선 조정에서는 당연히 둘 사이에 라이벌이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니까 신빙성이 있다라고 권율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선조와 쭉 이제 어전 회의를 갔는데 그때 기록 쭉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선조는 이렇게 정황상 이러니까 이순신 보고 가서 그럼 가토 기요마사를 잡아라라고 명을 내려요. 근데 이순신은 안 가요. 왜냐하면 이게 반간계라고 해서 이게 이간질인 거 알았거든요. 여기에 선조가 격분을 한 거죠. 감히 내 명을 경멸을 한다. 그래서 정말 최악의 CEO야. 뭐요? 그러니까 실록에 상상 가능한 최악의 CEO야. 실록에 나와 있다니까요. 나는 이순신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가토 기요마사 체포 작전이 실패가 된 거예요. 둘이 이간계가 실패된 튀었잖아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열받은 선조가 그때 그 유명한 이제 그 파직시켜버리고 이제 그 백인 종군을 시키는데 문제는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 변 씨가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 변 씨가 너무 아들이 이제 파직되겠다는 소식을 듣고 또 금부에 끌려갔다는 소식도 듣고 아산에서 아들 보려고 배 타고 가다가 객사를 해버리거든요. 어머니가. 그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금부에 잡혀 있다는데 이순신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 일단 상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어머니 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정말 선조가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게 뭐냐면 소고기를 먹으라고 고기를 하사를 해요. 상중인데. 그럼 소위 말해서 너 한번 삐삐삐 곤란한 상황 한번 당해봐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 참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하고 평가가 자자하고 내 눈꼴시 못 보겠는데 너 어디 한번 내가 소고기 줄 테니까 먹어봐라. 이거 한번 어떻게 넘어가나 보자. 솔직히 어머니도 그 변여사도 선조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또 며칠 전엔 또 자기 셋째 아들이 이면이 또 외적과 싸우다가 죽은 상태. 아들과 어머니를 동시에 잃은 그 이순신 장군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거 아니라 박박 긁은 상황이에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선조 얘기는 할 때마다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아집니다. 자, 외국에서 이순신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로 다시 넘어가가지고 요거 이렇게 항목별로 좀 준비를 해오신 게 있는데 이거 정리하신 걸 보니까 이게 참 좋습니다. 요거 이게 청취자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머독의 책 이후에 사실은 이제 조지 알렉산더 벨러드라고 하는 사람이 해양이 일본 정치사에 미친 영향에서는 무려 이순신 장군 한 7번 8번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영국 사람들이 넬슨과 비슷한 어떤 제독이 외국에 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렵지만 나는 그걸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바로 동양의 이순신 장군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태평양 전쟁 전후에 일본군을 어떻게 무찌를 것이냐라는 과정 속에서 또 한편으로 그거의 역사적인 사례로서 이순신 장군을 인용하게 되면서 서양의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구가 급격하게 퍼지게 됩니다. 당시에 진주만 사건 이후에 그 서양 세력의 서양인들에게 아주 급속도로 널리 알려져 있던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일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외국에 진 적이 없대. 그렇죠. 라는 말이 유행어로 돌아가지고 미국인들이 공포에 떨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진 기록을 찾게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 누가 나오겠어요? 이순신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수천의 어떤 그 문헌 자료가 있는데 그걸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순신이 조선과 일본, 중국의 동아시아 삼국의 운명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의 전력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일본이 중국까지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 넘어가지 못했던 거는 이순신 때문 덕분이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군을 이용한 해전의 승리가 이제 전체 전쟁에 영향을 끼쳤는데 그게 바로 근대적인 요소의 전략 개념이었다. 그러니까 적의 병참을 끊고 그래서 제해권을 장악하는 것이 근대 해전의 핵심인데 이를 실천했다. 그러니까 적을 물리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전선 자체를 바꿔놓는 데 큰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근대적인 전술을 사용한 첫 번째 전쟁이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근접전의 백병전이었는데 이때 이제 포격을 해서 적을 이제 외부에서 이제 멀리서 이제 공격하는 그런 방식을 썼었고요. 포격전. 네, 그다음에 이제 널리 알려진 얘기죠. 고매한 인격, 용감함, 애국심, 희생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까 이제 잠깐 진린 때 말씀드렸던 정치 외교력도 포함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당시 거북선은 획기적인 함정이었으니 영국의 드레드노트급 전함이었다. 근데 진짜 이게 국뽕이 아니라
정말 거북선을 영국의 그 드레드노트급 전함으로 분류할 수가 있나요? 이제 이게 이제 영국의 전략가들이 이제 평가를 하니까 어떤 전선의 어떤 게임 체인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당시 거북선보다 더 큰 중요한 것은 판옥선이었어요. 판옥선 그렇죠. 예, 판옥선이 이제 더 높은 위치에서 적을 공격하고 훨씬 더 단단한 배였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다 뚜껑을 씌움으로써 근접전 자체를 막아냈다는 점. 그것이 이제 가장 탁월했던 부분이 있고요. 돌격선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 판옥선의 파워가 얼마나 셌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명랑해전 봤을 때 이제 그 정말 12척 가지고 그 300 몇 척의 이제 외선을 이제 상대를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초반에 이 대장선 이순신이 타고 있던 대장선 판옥선 한 대 가지고 30 몇 척을 다 격파했어요. 그만큼 판옥선의 파워가 엄청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참 이게 대단한 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 체스할 때 혹은 바둑 할 때 이게 굉장히 그 고수들이 그 둔 거를 보고 뭐 기보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두는 흔적을 보면서 막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처럼 전쟁의 상황, 당시 임진왜란의 상황 이런 거를 이렇게 보다가 이건 뭐 일본이 당연히 이겼겠네 이렇게 보다가 이거를 일본이 졌다고? 왜? 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순신에 대해서 또 공부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전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역사 덕후들 있잖아요. 역사 덕후들은 이순신 다 알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 어떤 국제 정세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 볼 때 너무나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없었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했던 일본을 막았을까라는 거에 결국 이순신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었고 거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이제 간추려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혹시 그 충무김밥 유래 알아요? 충무김밥. 네. 그 국풍 81때 할머니가 와서 팔아가지고. 그때 몇 살이셨어요? 국풍 저 3살이요. 국풍 81 때문에 전국적인 음식이 된 게 꽤 많아요. 충무김밥, 천안 호두과자. 그다음에 호두과자도 그때예요? 호두과자 그때 그 도별로 이렇게 부스가 있었어요. 여의도 광장에. 그때 몇 살이셨어요? 저요? 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이제 지금의 통영이 예전에는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따가지고 충무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배 타고 나가시는 분들이 김밥을 싸가지고 가면 식초 때문에 금방 쉬니까 아예 그냥 식초를 빼버리고 김에 밥만 말아가지고 오징어 젓이랑 그 어부들이 먹어라라고 한 것을 어두이 할머니가 국풍 81때 여의도 광장에서 이것이 충무의 충무김밥입니다 한 것이 충무김밥의 시초라고 하죠. 그 할머니께서는 지금 충무김밥이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을 줄 알고 계실까요? 비싸요? 충무김밥 비싸지. 그래요? 엄청나게 비싸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나게 비싸요. 좀 사줘요 그럼. 깜짝 놀래. 아무튼 그러면은 그 충무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건 맞는 거네요. 맞아요. 그 통영이라는 것 자체도 이름이 삼도 수군 통제 영을 줄여가지고 통영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통영이 됐다가 충무가 됐다가 통영이 됐다가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었죠. 알겠습니다. 국풍 81 참 국풍 81 오랜만에 춘천 막국수도 그때 전국 음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역 특색을 가진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음식들이 국풍 81 때 이렇게. 솔직히 이제 전주 비빔밥도 그 이병철 회장이 그 신땡땡 백화점 지하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처음 선보였다는 말도 있지만 그것도 국풍 81 때문에 전국 음식. 그때부터 외식이 가능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국풍 81 자체가 정부가 기획하기를 그 광주 항쟁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만든 기획이긴 한데 어쨌든 또 그게 이런 종류의 어떤 그 영향들도 나왔었군요. 그것 때문에 뭐 호두과자를 먹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돌발 퀴즈 정답 다들 알고 계시죠? 4번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자, 최영 장군 집안의 가훈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건 뭐야? 7108님, 웅디 아까 웅디 고민요. 컬투쇼에 문자 보내보세요. 선물로 니플밴드 받을 수 있어요. 니플밴드와 항문 클렌저가 선물로 제일 많이 당첨되더라고요. 니플밴드는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두 번째 건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요, 한국 공연 21주년을 맞은 뮤지컬 시카고의 두 주인공 최정원, 박건영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내일은 최정원 씨의 멋진 라이브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더더욱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대창문 클렌저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예, 죄송합니다. 최정원, 박건영 씨 두 분에게 궁금하신 점 저희 홈페이지 이 맛에 산다 코너에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끝곡으로 AB6IX의 가마 준비했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baby 길을 잃은 걸지도 몰라